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권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사람의 인권의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그래야 인간은 존엄한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권의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인권의 기준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장애인의 인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장애인이 바라보는 장애의 개념이 뭔가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공동연대 추진단 부산권의 강연을 주최하는 부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입니다. 장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받지 않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오늘의 강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이면서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이라고 하고요. 아마 자립생활센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으세요. 대구대학교에 장애학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개설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같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사회복지와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그 16개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제가 커리큘럼을 봤더니 대부분은 이제 뭐 권리협약과 노동권, 뭐 권리협약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권리협약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소개하는 뭐 그런 거가 돼 있었는데, 사회복지와 장애인 인권은 이제 권리협약보다는 그냥 이렇게 별개 주제처럼 사회복지와 장애인 인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인권이라는 게 그 권리협약의 전반에 흐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이 사회복지 정책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별개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회복지와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맨 뒤에 가서 그 권리협약에서 사회복지를 말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말하는 게 권리협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우리나라에 1차 권고했을 때 그때 사회복지사라는 단어가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지원 의사 결정의 개념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나옵니다. 공무원, 판사,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원 의사 결정의 개념, 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라. 이거를 이제 1차 우리 국가 보고서에 대해서 심사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권고 사항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정책으로서 나중에 가서 한번 지원 의사 결정 이제 권리협약하고 관련시켜서는 그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인권과 그거에 따른 인권 기반 사회보장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좀 살펴보고요. 또 아직 또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기본적인 어떤 사회보장에 대한 그 체계에 대한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RPD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2가지 정도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권의 원칙부터 이제 보시면 그 인권 다들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제가 안 드리고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실천 현장에서 좀 알아야 되는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특히나 이제 장애 쪽이 왜 그러면 장애인은 인권 침해를 당할까? 그리고 그런데 왜 누군가는 인권 침해 안 했다고? 비장애인들은 괜찮은 세상이야. 그런데 우리는 억울하다고 얘기할까? 그거를 보면은 그거는 이제 인권의 주관성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추상적 명제에는 다 동의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권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사람의 인권의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그래야 인간은 존엄한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권의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인권의 기준이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요만큼 그 차이만큼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바라본다면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비장애인의 인권의 기준과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장애인의 인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비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장애인의 시각과 장애에 대한 개념과 장애인이 바라보는 장애의 개념이 뭔가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권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애 개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두 집단이 바라보는 그 개념적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인권이라는 게 무슨 천부인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서 아주 하늘이 날 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생긴 거고 그래서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사회적으로 구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인권의 목록도 변하고 또 인권의 기준도 계속 변하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권의 내용과 범주를 규정하는 시각은 그 주류 세력이 속한 계급이나 경제, 사회, 정치적 지위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인권을 얘기했을 때 그게 계속 꾸준히 가고 그게 정답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권의 내용이 계속 변하더라는 겁니다. 실제 앞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숨 쉴 권리, 중요하지 않은 권리였습니다. 우리한테는 왜? 다 숨 쉬고 사니까. 그런데 미세먼지라든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누군가는 숨 못 쉬는 이제 그런 문제를 당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인권의 개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또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애석하게도 장애인 인권이라는 것을 누가 먼저 만들어냈냐면 장애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만들어낸 거죠.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장애인의 인권은 뭐냐면 기본적인 생존권만을 유지하면 행복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목숨만 달려 있고 뭐 그렇다고 하면 그거 행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장애라는 것을 개인적인 의료적인 문제고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노동력이 떨어지고 신체가 기능이 부족하니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노동을 할 수 없고 그러니 그냥 사회가 그냥 잘만 보호해주면 그 자체로서도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 아니냐. 그 자체가 인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보호와 복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장애를. 그런데 과연 장애인들도 그렇게 인식을 할까?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보호를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장애인을 주류 사회로부터 배제시키고 분리하고 제한하는 거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도 그게 인권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과연 장애인들은 거기에 동의했나? 그러면은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비장애인들 당신네들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비장애인들이 하는 얘기는 내가 장애인이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러면 거꾸로 장애인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얘기하면은 장애인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즉 비장애인도 장애인의 인권을 얘기했지만 장애인이 바라보는 그런 인권의 기준을 얘기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권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장애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인권의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이제 사회적 모델이라는 게 나온 거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뭐 많이 아시는 내용이죠. 손상은 동일하다. 휠체어를 똑같은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제가 10층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10층에 올라가서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하면 뭐 공짜로는 안 하겠죠. 예, 돈을 주시겠죠. 그러면 그 돈 받아가지고서 예, 저녁에 뭐 소고기 또 사 먹겠죠. 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살이 찝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단이 있었다 10층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예,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0층에 못 올라가니까 강의를 못 할 거고 강의를 못하면 예, 당연히 강의비를 못 받을 거고 강의비를 못 받으면 예, 그날 저녁에 소고기 못 먹겠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살 빠져 다이어트 돼서 좋겠다 그러는데 하루면은 다이어트지만 그게 매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매일 그렇게 되면은 영양실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신체적 손상은 같았는데 나타난 사회적 현상은 위에 뭔가 나타난 현상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나타난 다른 결과가 실은 장애인들이 더 힘들어하는 거죠. 물론 다리 불편해서 못 걷는 거 이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는 오히려 배고픈 거, 가난한 거, 일 못하는 거, 사회관계 못하는 거 이런 것이 아마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손상도 중요하지만은 실은 저 위에 나타난 어떤 결과가 중요해지고 그건데 그 결과가 사실은 차별배제 억압이었죠. 손상을 가진 사람을. 그래서 손상과 장애를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손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부적절하게 반응함에 따라서 나타난 차별배제 억압 같은 현상을 장애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장애를 혹시나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상을 없애도 되지만 손상은 없애지 못하더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현대과학으로는. 그러면은 차별배제 억압을 없애자. 예, 손상은 못 없애니 그러면은 사회적 반응을 바꿔서 차별배제 억압과 같은 현상을 없애고 결과적으로는 디서빌리티 장애라는 거를 없애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장애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 짓는 거고요. 그럼 인권하고 다시 보면 뭐냐면 예전 비장애인들의 시각은 손상 이퀄 장애이기 때문에 손상이 못 고치니까 손상이 있는 사람은 손상을 우리가 고쳐주고 싶지만 못 고치니 일단 최소한의 보호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배제해도 되고 뭔가 분리해서 보호해줘도 되고 일단 잘 목숨만 살려주고 보호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인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사회적 모델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손상 못 고치지만 손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저 사회적 반응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저 사회적 반응을 바꿔서 손상을 가진 사람들도 손상이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 수 있다면 그래서 차별배제 억압만 없다면 그러면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이 인간스럽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누구의 시각에서의 인권이냐가 중요해지고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가 중요해지는 거고 그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거는 특히 장애인의 인권은 장애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고 이제 맥이 같이 닿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이제 인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게 지금 이제 문제인 거죠. 뭔가 그러면은 어떻게 그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면 되겠는가? 이제 그걸 보시면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추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좀 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상적 목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거를 뭔가 구체적인 수단으로 뭔가 땅으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인권 보장의 원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별금지의 원리다. 장애 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수단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차별금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별금지는 다 아실 겁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즉 장애인을 비장애인에 견주어서 장애를 이유로 해서 뭔가 다르게 대우하지 말아라.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차별금지만 안 하면은 뭔가 평등한 세상, 장애인도 잘 사는 세상이 올 것 같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손상 자체가 지원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손상 자체가
손상이 없는 사람과고 똑같진 않더라는 겁니다. 그 손상에 대해서는 뭔가 지원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손상이 중립적이지 않다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식당에 이제 저기 식당에 여성, 흑인, 장애인, 그냥 흑인, 백인, 남성 이렇게 4명이 왔다고 했을 때 음식점 주인이 저기 저 백인 남성 빼고 흑인,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장애인 셋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차별한 거죠. 대놓고 차별한 거죠. 들어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 그러면은 그건 이제 차별 금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식당 주인이 우리는 차별 안 해요.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다 들어오라고. 그런데 장애인이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단이 10개 있어서. 그러면은 흑인하고 여성은 차별만 하지 않으면은 뭔가 평등으로 자꾸 갈 것 같지만 손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손상에 대해서 지원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지원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적극적 조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까지도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와 적극적 조치를 구분하고 차별금지와 적극적 조치를 다 해야 된다. 예.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안 하면 그게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원리로 얘기하면 차별금지의 원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차별금지를 하고 적극적 조치를 해라. 이건 수단인 거고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차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 법률에서는 모두 다 이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는 거를 이제 차별로 지금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조치가 이제 필요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차별금지 영역은 아마 뭐 다른 이제 그 프로그램 우리 저 커리큘럼에서 강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 저한테 이제 말씀 주신 거는 사회 정책 중에서도 사회 복지를 이제 한번 얘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적극적 조치 이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사회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회 정책 중에서도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회복지로만 한정을 지면 소득보장, 사회생활보장, 고용보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고용을 소득과 연결시키면 그냥 소득보장, 사회생활보장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정책의 영역과 이제 그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장애 관련 법률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별금지와 적극적 조치 중에서도 사회복지는 소득보장, 사회활동 지원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 이렇게 법률들이 정해져 있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냥 구분을 해본 거고요. 이건 한번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사회 정책 중에서도 사회보장 정책을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회보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해야 사회보장 정책을 이제 형성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뭐 체계를 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라는 말을 쓰는데요. 영어로는 소셜 시큐리티인데 우선 시큐리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게 SE가 뭐 없다, 뭐뭇이 없는 그런 뜻이고요. 그 큐러티에서 CURE, 큐어는 근심 걱정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이게 이제 보장의 상태고요. 근데 시큐리티 어디서 보셨나요? 단어를. 시큐리티라는 단어는 어디서 보셨냐면은 뭐 텔레캅이나 캡스나 이런 데서 보셨죠. 그래서 우리 부잣집 가면은 이게 캡스 이렇게 뭐 텔레캅 이렇게 해가지고서 뭔가 크게 붙어 있잖아요. 도둑들이 보고서 그거 보고서 우리가 이렇게 시큐리티를 잘하고 있으니 너 들어오지 말아라.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붙여놓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큐리티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예요. 누군가가 지켜주기 때문에
예,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그런데 KT텔레캅이나 그런 거를 우리가 사회보장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개인 퍼스널 보장이지, 개인 보장이지 그거를 사회보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소셜이라는 말이 붙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앞에 우리가 소셜이라는 말을 붙이고 사회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사회 문제 또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집합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했을 때만이 사회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즉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라는 문제를 이거는 개인의 비극이고 그냥 개인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도와줄 수는 있어. 이렇게 되면은 사회보장 정책으로 갈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왜? 사회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회 문제야 또는 사회적 위험이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집합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동의를 안 해주면 또 앞에다가 소셜이란 말을 못 붙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집합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세금 내서 그거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집합적 대응에 우리가 동의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은 사회적 위험 또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합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떤 안녕된 상태,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 그거를 우리가 사회 보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집합적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체 우리는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집합적 대응을 할까 말까? 이거 고민해야 되죠. 그거는 뭐냐면 철학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집합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사회적 동의의 문제인 거죠. 즉 가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회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을 못해 경제적 착취 등 학대를 당하는 장애인이 있다.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분이 장애인이 학대당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어떤 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일반이 여기서 사회 문제는 학대당하는 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학대를 안 당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후견제도입니다. 그럼 최선의 의사결정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견제도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여기서의 사회 문제는 의사결정을 못해 학대를 당했는데 의사결정을 못한 게 문제다. 근데 의사결정을 못했다고 누가 대신해 주는 건 그건 더 큰 문제다. 오히려 의사결정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그 지원을 못해서, 그래서 의사결정을 못해서 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은 그때 사회 문제는 발달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지원을 안 해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나오냐면 지원 의사결정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 의사결정제도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우리가 어떤 제도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정답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데 그것 중에서 뭐를 문제라고 바라보는지, 어느 측면을 문제라고 바라보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인권 개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는 우리하고 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입장하고 다른 입장에서 사회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문제야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회는 힘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이쪽에서 뭔가 대응을 하지 못하면 사회 정책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있는 제도만 잘 이해할 게 아니라 이런 철학 가치적 측면에서 뭐가 사회 문제고 그게 사회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집합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사회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제도에 뭐가 있고 이거 외우는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오늘 수업 들으시고서 꼭 아셔야 되는 거, 사회보장이건 사회정책이건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뭐를 문제로 규정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가치적인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 장애 개념이 달라져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것처럼 전혀 장애인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돈이 쓰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이렇게 철학적 측면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철학적 측면에서 그러면은 자, 이제 동의한다는 거죠.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개입해 봅시다. 집합적으로 대응해 봅시다. 이거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또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럼 이제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기술자가 돼야 되는 거죠. 앞에서 철학적 가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천적으로 들어오면은 기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을 제도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그때 제도라고 하는 거는 네 가지 기둥만 만들면 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돈을 사용하여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예, 교과서적으로 하면 뭐 적용 할당, 급여, 전달 체계, 재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이런 단어 이렇게 할당, 급여, 전달 체계, 재정 이런 거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냥 쉽게 보면은 누구에게 어떤 급여를 어떤 재원을 사용하여 어떤 돈으로죠?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이냐. 그럼 선생님들이 만약에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설명한다. 누구에게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면 될까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종합조사표에 의해서 44점을 넘긴 사람에게 15구간을 나눠서 구간별로 급여를 드리는 거죠. 어떤 급여? 활동 지원 급여인데 거기에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 목욕 급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로 이제 활동보조만 쓰니까 그렇지만 어쨌거나 방문간호, 방문 목욕 급여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바우처 형태로 드리는 거고 어떤 돈으로 주나요? 예, 국고와 지방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돈의 재원에 국고와 중앙정부가 주는 비용과 지방정부가 주는 비용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예,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우리가 그 먼저 바우처 생성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죠. 본인부담금을 내야, 예, 그래야, 예,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앞에다 아무리 써놓으셔도 안 보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재정에는 이제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저기 그 국가 재정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냐면 그 본인부담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달 체계는 어떻게 하나요? 예, 그래서 이용자가 그 기관을 선택하고, 예, 그러면은 이제 기관에서 활동보조인을 매칭시켜주고, 예, 그 다음에 또 활동보조인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면 하나의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현재 제도고, 그게 다 맞을까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술자가 된다는 거는 지금 있는 제도를 잘 설명하는 거를 기술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누구에게 적용 범위 한번 보면 누구에게 줄 거냐? 꼭 44점 이상 드려야 될까요? 예, 그거는 또 생각해 보기 나름인 거고요. 자, 급여 형태를 활동보조만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우리 얼마 전에 논의해봤지만 이제 하다가 지금 별도로 떨어져 나갔지만 주간 활동 서비스를 들여올 거냐? 또는 심지어 장애인 복지관 서비스를 활동 지원으로 들여오면 안 되나요? 그래서 나한테 바우처 주고 내가 활동보조 이용할 수도 있고 복지관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꼭 바우처를 줘야 되지? 현금으로 주면 안 되나? 이런 것도 가능하죠. 현금으로 주면은 내가 활동부조인만 고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바우처를 주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A라는 데 가서 B라는 활동을 하고 다시 우리 집으로 오면 활동보조인이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가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현금을 주면 어떤 현상도 가능하냐면 카카오 택시 부르면 되죠. 그래서 우리 집에 카카오 택시 불러가지고 내가 어쨌거나 돈만 안 빼돌리면 되잖아요. 카드 긁어서 B라는 데 가서 만나서 활동보조인 만나서 잘 활동하고 거기서 빠이빠이 하고서는 또 카카오 택시 타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집까지 딱 오잖아요. 근데 지금 만나가지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힘들게 걸어가지고 지하철까지 가서 지하로 내려가서 그래야 공짜니까 그러고서는 지하철 타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술자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볼까 이 고민들을 우리가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둥 차원에서 누구에게 어떤 급여를 어떤 재원을 사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저런 상상이 한계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잠깐 남의 거를 보는 겁니다. 컨닝을 하는 겁니다. 예, 다른 나라 거. 그래서 내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했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안 돼요.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외국에 비슷한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럼 또 우리나라에서 소개해보고 또 우리에게 맞게 어떻게 한번 또 갖고 볼까, 만들어 볼까,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다시 사회보장의 철학적 측면에서는 사회 문제를 어떤 가치적 측면에서 바라볼 거냐, 어떤 가치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장애인 당사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꼭 당사자 시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요. 또 비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서 다 비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당사자 시각이 없는 것도 아니죠. 예, 다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어쨌거나 당사자의 입장, 그 입장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철학적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진짜 그거를 뭔가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 그러면은 기술적 측면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런 논의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심심하실까봐 지금 부산 IL 센터에서는 요 앞에 세 분이서 쫄로리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냥 상황 설명해드리면 그렇고요. 지금 여기 잠깐만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구독이 부산 IL 센터가 2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 들으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좋아요도 11, 구독은 2명 늘었습니다. 아까 초반보다 26명이네요. 우리 이혜선 선생님이 제가 아는 이혜선 선생님인가요? 하여튼 구독을 그렇죠. 자 120명 안 넘어가면 강의 안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해피유 자립생활센터 누르셔야 됩니다. 우리 서로 돕고 살아야죠.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별풍선도 있으면 쏴주셔도 좋은데 우리 별풍선은 못 쏘니까 그냥 구독만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 점심 먹고 나서 졸려 죽겠는데 강의를 막 이렇게 심하게 해가지고서 다 주무실 것 같아서 잠시 딴 얘기 했고요. 이제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시스템 체계를 한번 봐보면 사회보장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회복지 좀 이해하시면 아마 사회복지학과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사회복지
출신 아니셔도 사회보장 체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그렇게 꼭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그럼 그거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 기술을 사회적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즉 우리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피해가 커지죠. 예, 피해가 큰데 그거 뭐 손해배상하고 또 아니 또 나 치료하고 그러다 보면은 피해 금액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파산 날 지경인 거죠. 그래서 그 위험을 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 냈는데 그 위험을 자동차 보험 가입한 모든 사람한테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100만 명이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사고는 내가 냈는데 책임을 100만 명한테 n분의 1씩 전이시켜 준 겁니다. 이제 해준 겁니다. 이제 그래야만이 100만 명이 다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의 분산의 기술을 쓰는 거고요. 이제 그 방식을 이제 사회가 강제적으로 차용을 해서 쓰는 겁니다. 강제가입 법적 권리라고 쓰는 건데 그래서 이제 4대 보험이 만들어졌죠. 자, 우리가 초기 복지국가에서 주로 했던 거는 아까 사회 문제 또는 사회적 위험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회적 위험이었냐면 빈곤의 문제였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앞에 이제 계시니까 이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예, 선생님들 일하시다가 빈곤해지는 경우가 어느 때 있을까요? 예, 지금도 빈곤해 그러지 마시고요. 전혀 도움이 안 되십니다. 월급이 끊길 때 빈곤해지겠죠. 그나마 월급이 있으면 카드라도 긁으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월급이 끊긴다 그러면은 굉장히 빈곤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월급이 끊기는 경우가 언제냐면 실업 상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산업재해 당했을 때, 그 다음에 산업재해는 아니지만 아팠을 때, 아파서 일을 못할 때, 그 다음에 정년퇴직했을 때, 요게 있겠죠. 네, 다 슬픈 얘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어쨌거나 우리가 임금 노동자들이 빈곤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사회보험을 만든 겁니다. 퇴직에 대해서 국민연금, 건강이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건강보험, 산재에 대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그 다음에 실업 상태로 가는 거에 대해서 고용보험,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근데 실업은 내가 했는데 책임은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100만 명한테 다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용보험료 내면 그걸로 날 도와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막 냈다가 내가 아프면 다른 분들은 안 아프니까 보험료만 내고 그거를 날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의 위험을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런 기술을 쓰는 방식이 사회보험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회보험의 영역은 우리가 4대 사회보험을 얘기하는데 4대 사회보험은 빈곤해질까 봐 딱 그겁니다. 빈곤해지는 그 사회적 위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 위험이라는 거고요. 그 아까 사회 위험을 얘기했는데 신사회적 위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앞에다 이제 사회적 위험이 있었는데 앞에다가 또 뭔가 새롭게 나타났기 때문에 신자를 붙인 거죠. 뉴를 붙인 건데 그게 이제 현대 사회, 이제 산업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나타난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빈곤의 문제도 있지만, 근데 빈곤의 문제는 사실은 더 악화됐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워킹 푸어라고 해서 우리 국장님처럼 일을 해도 가난해요. 월급 받고 이틀 지나도 돈이 없어요. 예, 이제 이걸 이제 워킹 푸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술 먹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우스 푸어. 그래서 돈이 있는데도 가난해. 이제 가난의 빈곤의 문제도 있고, 빈곤의 문제가 더 폭이 넓어지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새롭게 나타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돌봄이라고 하는 거를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됐습니다. 특히나 농경사회라고 하면 자식이 만약에 뭐 며느리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이다. 그렇으면 월화수목금토일 그냥 당번제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농사가 꼭 일요일 날 쉬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하든 아니면 5일제로 하든 우리 저 시골장 열리듯이 5일장 열리듯이 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출산, 또 고령화라고 해가지고서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많아지고요. 노령 기간이. 그 다음에 저출산이다 보니까 자식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화,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임금 노동자죠. 월급 노동자.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 일을 쉬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식이 둘인데 그러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당번 맡은 사람은 일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일하지 말라 그러면은 일해도 가난해지는데 일을 안 하면 이건 너무나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돌봄의 공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봄을 예전엔 뭔가 가정 내에서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돌봄을 봐줄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거를 돌봄을 없어지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냅두면 되냐? 그게 아니라 이거를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되는 거고 이제는 근데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으니 집합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됐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보험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돈 냈다가 이제 내가 우리 부모님이 또는 내가 만약에 장기 요양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돈을 받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죠. 그래서 5대 보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플러스 이제 돌봄의 공백, 돌봄의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앞에 4대 보험하고는 다르게 이 장기 요양 보험은 돌봄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고 앞에 거 4개는 빈곤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봄이란 말을 우리가 장애계가 싫어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케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돌봄이 필요한 집단을 크게 나눠 보면 누구냐면 노인, 아동, 장애인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국에서 다 하는 거는 노인, 아동, 장애인에게 그거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조세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은 노인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갖고 장애인은 요거에 대응되는 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잖아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조세제도로 간 거고 어린이집은 그것도 아동수당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제 그것도 조세제도로 간 거죠. 근데 지원 방식이 활동지원제도는 바우처라고 해서 장애인에게 뭔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간 거고 아동 같은 경우는 아동에게 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즉 공급자 지원 방식으로 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사회보험 방식만이 옳은 것도 아니고 조세 방식만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그때 봐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 기술자가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사회보험의 원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구조라고 하는 거는 사회보험제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노동을 하면서 월급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러다가 뭔가 일이 발생하면 그때 이제 내가 그 뭔가를 급여를 받는 건데 아예 기여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 국가가 도와준다는 건 결과적으로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도와줘야 되느냐, 누구가 공공부조가 돼야 되냐면은 결과적으로 사회보험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산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산조사를 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택급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이게 공공부조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주로 빈곤의 문제에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런 물질적 보장에 더하여 비물질적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 차원의 사회적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범주에 따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뭐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 빼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거는 다 그냥 사회 서비스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있냐면은 가장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거가 활동지원제도,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거주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 서비스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장애인 복지 정책의 핵심 영역은 그래서 이제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보장, 고용 보장, 일상생활 활동 지원, 즉 사회 활동 지원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자, 소득 보장은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이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그다음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의 보전을 해주는 것이 장애인 연금이죠. 물론 장애인 연금은 2층 체계입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그래서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고 기초급여는 생계보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두 층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장애인 연금이 이제 소득 보장에 큰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다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리면 안 되시는 거, 장애인 연금하고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뭐냐면 아까 국민연금은 퇴직 때문에 빈곤해지는 경우잖아요. 근데 퇴직하기 전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거나 사망하거나. 그래서 국민연금에는 퇴직급여와 함께, 그래서 세 가지 급여가 주요 급여인데요. 뭐냐면 퇴직했을 때, 이게 가장 일반적이겠죠. 퇴직급여가 있고 중간에 장애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게 장애급여입니다. 이게 장애연금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했을 때, 근데 이걸 사망연금이라고 그러면은 좀 어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족연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이제 연금 급여인데요. 그 중에 하나인 장애연금이라는 게 있죠. 근데 여기서 뭐 조금 이제 깊숙이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그냥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좀 고민해봐야 될 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을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발생한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장애연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2살 때 소아마비 바이러스 감염됐으니까 그럼 20살부터가 우리가 저기 국민연금이니까, 근데 20살 때 학생이니까 사실 안 했고 한 20대 후반에 가입을 했을 텐데, 그러면 가입 시점에 분명히 저는 장애인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하지 장애가 아니라 혹시 뭐 다른 장애로 하면은 장애연금이 나오겠지만, 근데 제가 일을 못 하게 되니, 즉 65세까지 못 가고 그 전에 퇴직을 한다 그랬을 때 사실은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그냥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이게 더 악화되고, 그러니까 소아마비가 더 악화되진 않겠지만 그냥 이동이 더 힘들어지고 뭐 그래서 이제 힘들어지니까 뭐 일도 못 하겠고 그래서 퇴직하는 경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이제 억울한 측면이 있죠. 장애인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도 저는 65세까지 살 거라는 희망을 갖죠. 그러니까 65세 넘으면 아마 받을 거야. 이게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발달장애인입니다. 요새 발달장애인들이 이런저런 걸로 해서 어쨌거나 일을 하시잖아요. 맥도날드에서 뭐 알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4대 보험료 띄잖아요. 그럼 국민연금 다 냈다고요. 20살 때부터 특수 학교 졸업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나이 40이 되면 상당히 고령화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사실 그것도 약간 사회적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고령화되니까 이제 일을 못 하세요. 그러면은 당장 그거라도 받아서 뭔가를 연금을 받으면 되는 건데 65세 또는 뭐 저기 조기연금으로 해봤자 55세니까 그러면 55세까지는 내가 못 하고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럼 65세 이후에 내가 산다는 보장이 있으면 좋은데, 물론 발달장애인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조사된 게 없지만 영국에서도 발달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60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통계 나온 게 없는데 요 몇 해 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했던 게 있는데, 건강보험 데이터를 갖다가 조사한 게 있는데요. 그 한 해에 돌아가신 발달장애인의 평균 연령, 그러니까 뭐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70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했을 텐데 그 평균 연령을 평균해 봤더니 52점 몇 세였습니다. 그럼 52세에 평균적으로 어쨌거나 돌아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기껏 일해서 국민연금 다 해놓고 그걸 누가 받아가냐면은 돈 많고 명 긴 사람이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장애인들의 돈을 뜯어가지고서 뭔가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지금 남겨진 과제입니다. 아직까지는 발달 장애인들이 일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안 했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해서, 그래서 뭐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조기 그 노령연금 수급을 40세로 낮춘다든지, 아니면 그냥 일을 못 하게 되면은 뭔가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뭔가 이제 그런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재보험에는 장해연금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도 재밌는 게 그 다 장해라고 썼었습니다. 장해를 왜 그러냐면 일본법 뺏기다 보니까. 일본은 아직까지도 장해인이거든요. 장애인이 아니고. 예. 근데 산재보험에서는 아직까지도 장해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단체들이 계속 바꾸라고 건의를 하고 있음에도 안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용보장에서는 이제 의무고용제도, 지원고용제도, 보호고용제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활동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발달재활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관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일상생활 활동 지원에 대해서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조금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정책을 바라봤을 때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앞에 대상이 중요하죠.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재정으로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이제 누구에게 줄 거냐. 그럼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장애인이냐.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구에게 줄 거냐. 정책의 대상으로 할 거냐. 이게 중요해지는데 그 장애는 네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질병으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신체 구조와 기능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세 번째는 사회 기능에 따라서 설명이 가능하고, 네 번째가 우리 앞에서 봤던 사회적 모델, 그래서 사회 정치적 의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를 갖다 대입을 하면 의료적 설명으로 보면 그냥 소아마비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앓고 있다, 장애를 앓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87년에 했던 거고요. 신체 구조와 기능은 신체 중에서 어디에 구조와 기능에 문제가 있냐. 사지에 문제가 있으면 지체장애, 귀에 문제가 있으면 청각장애, 눈에 문제가 있으면 시각장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저를 예를 들자면 지체장애고 그 중에서도 하지 지체장애라고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사회 기능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근원적으로 안 되는 그 기능이 실내건 실외건 이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동이 안 됨에 따라서 관계도 안 되고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그래서 가난해지고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동장애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사회적 대응에 따른 결과물로 보면 근데 손상이 있었는데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 의해서 차별 배제 억압받는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차별 배제 억압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왜 이렇게 장애 개념이 네 가지나 나오고 다 다를까? 그다음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의료적 설명을 했던 게 87년까지고요. 장애인 등록제가 나오는 게 87년 12월부터 장애인 등록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등급이라는 걸 매겼는데요. 그때부터 신체 구조와 기능에 따라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지 중에서 만약에 하지다 그러면 100% 해가지고서 200%의 기능이라고 치고, 그래서 뭐 한 180% 이상이 손실됐으면 1급, 뭐 150에서 180 손실됐으면 2급, 뭐 이런 식으로 나눈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오고 있는 거고, 2019년 7월에 그렇게 해서 6등급으로 나눴던 거를 이제는 그냥 중경으로 두 개로 나누자 이렇게 한 거고, 정부의 목표는 2022년이 되면 이제 그것도 없애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애인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 구조와 기능에 따라서 등록은 하겠지만, 그럼 앞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받거나 뭔가 지원을 받을 때 기준은 뭐가 되는 거냐면 사회 기능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능에 따라서 장애를 설명할 때 측정하는 방식이 뭐냐면 일상생활 정도, 수단적 일상생활 정도 이런 거를 이제 측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동이 얼마나 어려운지, 뭐 일상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이게 2019년 7월에 장애 등급제 폐지에
이제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두 번째 신체 구조와 기능에 따른 설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기본으로 하되 앞으로 지원은 뭘로 하겠다는 거냐면 사회 기능에 따라서 한번 측정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답인가 또 그러겠지만 아까 우리가 기술자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지? 그리고 실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해외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신체 구조와 기능으로도 아예 안 쓰더라는 거죠. 지금은 사회 기능과 저런 차별배 제어가 특히나 자립의 위험성, 자립은 인디펜던스입니다. 디펜던스, 즉 의존의 문제. 그래서 의존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많은 지원을 해주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3, 4번을 활용해서 지금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2번과 3번을 활용해서 장애를 측정하고 있으니 앞으로 여기서 장애 등급제 폐지하고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는 3번과 4번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인데요. 이제 뭐 어차피 정책이 지금 오늘 다 개괄적으로 하는 거라 말씀드리면 손상과 비손상은 분명히 하나의 차이입니다. 그냥 손상이란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다리 기능이 불편한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다 없앨 수 있냐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또 질병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어쨌거나 손상이라는 거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냐면 앞에 장애 개념에서 봤듯이 그 손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쩔 수 없잖아. 저거 비극이잖아. 개인의 팔자지 뭐. 그런데 그냥 냅두기엔 좀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으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쟤 좀 도와줘. 근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그냥 의식주만 도와줘. 목숨줄만 붙어있게 도와줘. 그게 인권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차이가 유계성을 띠라는 거죠. 즉 손상과 비손상이 그냥 하나의 이렇게 그 횡단적 범주로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유계를 띌 때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그래서 대부분 비손상인 사람들이 손상은 나쁜 것이고 안타까운 것이야. 개인적 비극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게 딱 이렇게 유계를 띠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차별로 전환되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물론 차별한 놈 잡아다가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차이의 유계성을 없애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성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별한 남자놈들을 불러다가 뭔가 때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리고 막 곤장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남녀라는 거는 그냥 횡단적 범주거든요. 남녀가 없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남녀 차별을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여성을 다 없애버립시다. 아니면 남성을 다 없애버립시다. 그럼 인류가 망하잖아요. 그렇죠? 또 재미도 없고 사는 재미도 없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럼 남녀라는 범주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대신에 거기에 유계성만 없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손상과 비손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손상을 없앨 게 아니라 손상과 비손상의 그 유계성의 그 차이가 유계성을 띠는 거 그걸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없애줄까? 그걸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완화시켜 줄까? 뭐 이제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조영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대학 강의보다 재미있고 이해가 잘 된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득 보장 정책. 우리가 빈곤해지는 거 왜 빈곤해지냐면 돈 못 벌면 빈곤해지겠죠. 뭐 그다음에 또 돈을 많이 쓰면 빈곤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빈곤해졌는데 사회가 안 도와주면 진짜 빈곤해집니다. 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럼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노동시장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장애인이 가난해집니다. 그 다음에 돈을 못 버는데 더 씁니다. 낭비벽이 심해서
장애인들이 낭비벽이 심해서 더 쓸까요? 그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추가 비용이 들어갈까요? 뭐 소고기 먹어야 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예. 뭐 목발 안 짚는 분들은 목발값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예, 휠체어가. 아, 저보다 더 비싼 걸 얘기하셔가지고. 예, 목발 저기 나무는 5만 원인데 고무도 5만 원이죠. 예. 고무가 대만제입니다. 그래서 대만하고는 관계가 원활해야 됩니다. 저거 국산은 2,000원입니다. 그런데 물방울 요만큼만 달면은 그냥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대형 사고로 이어져서 그나마 저걸 써야 돼서 일본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도 되는데 대만하고 안 좋아지면 큰일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우리가 실태조사에서 나온 게 한 16만 원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 달에 쓸 돈도 없는데 한 16만 원 정도 더 쓰니 뭐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드는데 장애인 복지 지출이 낮아버리면 그때 진짜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죠. 그게 장애인 빈곤의 원인입니다. 그럼 대책은 어떻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거냐.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의무고용제도, 쿼터제를 도입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든다면 그거에 대해서 보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장애인 연금에서 해주고 있지만 실은 장애인 연금은 지금 차상위 계층까지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은 장애인 복지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추가 비용의 범위를 지원 대상을 사실은 조금 더 넓혀야죠. 아주 부자인 사람들한테는 안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자들도 어쨌거나 추가 비용이 들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10몇만 원이 별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줘도 되긴 하지만 실은 차상위 계층까지만 줘야 되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닐 겁니다. 아마 중위층보다도 조금 더 높은 계층까지도 소득 계층까지도 사실은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장애인 연금의 추가 급여 부분은 금액을 넓히는 것과 더불어서 대상을 넓히는 거 그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고 뭐 노동시장 진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장애인 복지 지출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많이 늘리는 이제 그래서 대상도 늘리고 금액도 늘리는 이제 이런 이제 노력이 조금 이제 우리한테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활동 지원인데요. 우리 사회활동 지원은 뭐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한 3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발전의 역사가. 그래서 장애인들을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 아까 우리가 인권의 역사하고 똑같은데요. 인권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가 발생을 한 거니까 그럼 저 사람들 저거 기초적으로 의식주는 보장해 줘야 되는데 저 어떻게 보장해 주지? 그러니까 제일 효율적인 방식이 뭐냐면 어디다 모아놓고 밥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수용했다 그래서 수용시설이라고 썼죠. 예전에는. 그랬다가 생활시설이 됐다가 지금 거주시설로 이름만 바꿨지만 어쨌거나 수용해놓고 그냥 의식주 해주면 잠자는 거 먹는 거 그다음에 옷이야 뭐 추리닝 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어차피 되게 인권이 보장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인권의 일환으로서 수용시설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1단계고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문제는 많지요.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자유가 많이 박탈이 되죠. 그렇죠. 자유. 그렇죠. 통제. 그런 게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수용을 하려다 보니까 아까 좀 효율성을 따졌잖아요. 돈의 효율성.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가 집을 져버리면 더 효율적일까요? 우리가 국가라면. 땅 싸고 싼데.
그렇죠. 싼 데는 어디냐면 변두리도 아니고 맹지, 길도 없는 데다가, 그렇죠? 시멘트 갖다 부어가지고서 그냥 져 놓으면 효율적이죠. 되게 경제 효율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제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대량으로 갖다 수용하면 더 효과적이죠. 효율적이죠. 그래서 수용 시설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아주 지역사회하고 멀리 떨어진데 대규모로 만들어집니다. 대규모라는 거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통제를 해야죠. 하나하나 말 들어주다가 보면 산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들이 야 이제부터는 패야 돼.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산에 가서 관리자가 된다. 나한테 완장 채워줬다. 하나하나 처음에는 말 들어주겠죠. 근데 30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이 나한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힘들어져요. 그럼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몽둥이 하나 들고 이제 말하면은 너 죽고 나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너 죽고 나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대형으로 하다 보니까 통제가 들어가니까 아까 개인의 자율권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인권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맹지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삶이 없어지는 거죠. 이래서 나오는 얘기가 다시 그럼 지역사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탈시설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이게 해외에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용어가 나왔었어요.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옛날에 나왔던 겁니다. 왜 커뮤니티 케어가 나오냐면 저렇게 시설에 있으면 안 돼. 지역사회로 커뮤니티잖아요. 지역사회에서 뭔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돼.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커뮤니티 케어가 실현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2단계가, 그래서 1단계가 생활시설이고요. 수용시설이고 2단계가 지역사회 재활시설 단계입니다. 이게 90년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목적은 뭐냐면 산에 있던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그냥 가두는 것만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이 사람들한테 의미 있게 살게 뭔가를 가르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업도 가르치고 활동할 수 있게끔 뭔가를 좀 가르치고 그거를 우리는 다 뭐라 그러냐면 재활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다시 이제 뭔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원상복귀 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탈시설도 하고 아직 안 됐지만 탈시설 했다고 치고 그래서 지역사회 재활을 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디펜던시, 의존의 문제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장애인이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전문가가 주인이에요. 전문가가 살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이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어차피 돈 쓸 거 이제 이렇게 쓰지 말고 디펜던시 없게 해라. 인디펜던트하게 지원해봐라. 그래서 인디펜던트 리빙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자립생활이죠. 그래서 자립생활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서비스가 나오는 거는 장애인의 주도성이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전문가에 대한 의존, 종속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지원 안 받겠다는 얘기는 게 아니죠. 어차피 돈 쓰는 거 계속 써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받되 그 지원에 대한 통제 권한을 당사자가 갖게끔 바꾸고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활동지원제도죠. 이제 해외 서구에서도 그 활동지원제도 그래서 바우처 제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선택권을 지금 우리는 좀 불완전한 선택권이지만 선택권을 어쨌거나 장애인이 그래도 기관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부산 아이엘 센터를 선택했다가 싫으면은 사상구 센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장애인한테 뭔가를 주고 권한을 주고 장애인이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저렇게 3단계를 발전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어쨌거나 저런 이제 3단계를 거쳤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빠른 속도 뭐 이거는 문제이면서도 장점인 거죠. 뭐 너무 빠르다가 자꾸 문제라고 나오는데 또 빠른 게 좋을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너무 근데 모든 게 빠른 게 좋은 건 아니고요, 확실히. 그리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1단계 때는 1단계 때 패러다임이 있었죠. 아까 장애인의 인권이란 의식주를 잘 제공해 주는 거다. 그게 인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3단계 때 가서는 장애인의 인권이란 자립생활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1단계, 1, 2, 3단계로 갔을 때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1단계 패러다임에서 나온 이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두면 3단계에서 3단계 패러다임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1단계에 있던 정책을 없애든가 아니면 3단계 패러다임에 맞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2단계 패러다임이 지금 그때 그 패러다임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 복지관 무슨 주간보호센터 이런 제도 방식이 90년대 나온 게 2020년하고 지금 똑같다고요. 근데 이미 장애인들의 생각은 바뀌었잖아요. 요구사항은 바뀌고 3단계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는 현상이 자꾸 나오겠죠. 그리고 뭔가 제도가 안 바뀐 이거를 잠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락인. 락인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1, 2단계를 버릴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1, 2단계를 3단계 패러다임에 맞게끔 3단계로 전환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비스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단계에 맞게끔 이제 바꿔주는 노력이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일단 여기 1번이라고 이렇게 꺽쇠 해놓은 거 1번 보시면 지역사회에서 세금을 내면 정부가 서비스 비용 그 돈을 받아가지고서 전문가한테 비용을 주고 그러면 전문가가 장애인을 사정하고 지원해 줍니다. 이게 전형적인 앞에서 봤던 우리가 1, 2단계의 지원 방식이죠. 거주시설도 그러고 복지관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지방정부가 복지관에다가 돈을 주면 복지관이 알아서 장애인들을 선별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전문가들이 가장 저걸 잘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3단계 패러다임에서 요구했던 거는 전문가가 가장 잘하는 게 아니라 장애 문제는 장애인이 가장 잘 알아요.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2단계로 바뀐 거죠. 2번. 보시면 지역사회에서 세금을 냈을 거고요. 그래서 집합적 대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집합적 대응을 하는 건데 정부가 누구한테 자금에 대한 자격을 줬냐면 전문가한테 준 게 아니라 장애인 개인한테 준 거죠. 장애인 개인한테 주고 그러면 그 장애인 개인이 그 돈에 대한 권한을 갖고서 전문가를 만나 가지고서 내가 요만큼 돈 드릴 테니까 나한테 서비스 잘 줘 보실래요?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딴 데 가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장애인의 선택과 주도성을 준 제도죠. 이게 3단계죠.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서비스에서 1단계, 2단계는 지금 1번으로 돼 있는 거고 3단계는 2번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1번, 2번 즉 거주시설과 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저렇게 3단계 모형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보면은 2번 모형으로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자금에 대한 자격을 지금 우리는 바우처로 주고 있지만 그 급여에 대한 선택권을 높인다고 하면은 바우처보다는 현금으로 줬을 때 더 유용하겠죠. 선택권이 더 높아집니다. 우리가 그 현금으로 주는 거를 이제 개인 예산 제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방식으로 어떻게 이제 조금 더 전환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앞으로는 점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개인한테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약간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그런 게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저 2번에 하고 아주 비슷한 형태인데 그게 3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3번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똑같습니다. 지역사회가 정부에 세금 기여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장애인에게 자격을 준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이 전문가하고 협상된 계약된 서비스를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정부가 전문가에게 대해서 이용자 의뢰 및 비용 지불을 하는 거죠. 아까는 그냥 개인한테 바우처나 현금을 줬으니까 돈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쓰고 나한테 증빙만 하시오 이렇게 한 거잖아요. 3번 방식은 뭐냐면 장애인 당사자한테는 자격만 준 겁니다. 이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자격만 준 거고요. 근데 그분이 그 장애인이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서 뭔가 어떤 기관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클릭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부는 그 이용자를 그쪽 기관에다 의뢰해 주면서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직접.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요게 원래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모델로 삼았던 겁니다. 이게 캘리포니아 리저널 센터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캘리포니아 하니까 뭐 경상남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캘리포니아 주는 그냥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가 있으니까 거기에 부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부서 다 있잖아요. 보건복지부도 있고 뭐 건교부도 있고 뭐 다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발달장애인 예산이 그럼 각 부처에 다 나눠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발달장애인 예산은 절대 기관이고 장애인한테 직접 주지 않고 다 어디로 모이냐면은 그 리저널 센터로 모입니다. 리저널 센터로 모이면 그러면은 그 리저널 센터에서 어떻게 하냐면 장애인들을 다 만나가지고서 뭐가 필요한지 또 뭘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 다 체크해가지고서 원하는 거 그럼 나는 복지관 하고요. 뭐 활동지원제도 한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서로 합의가 되면 그러면 그게 개인별 지원 계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다 합치면은 A라는 복지관에 30명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30명과 30명의 비용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요건 약간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장애인들이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장애인은 그 복지관은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장애인의 선택이 작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장애인의 선택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3번처럼 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하는 방식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방식이 개인예산제도 방식이고요. 3번 방식이 리저널 센터와 호주의 개인예산제도 방식입니다. 호주도 저런 방식으로 이제 하고 거의 뭐 딱 떨어지진 않지만 저런 유사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2번만이 정답은 아니고요. 3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중에서 어떤 걸로 가고 또 간다고 목표가 섰을 때 또 구체적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아까 자꾸 제가 기술 말씀드리는데 시계 고치는 것만 기술 아니고 이런 거 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도 많이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글에서는 추첨할 분이 안 계시네요. 추첨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활동 지원 정책.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커뮤니티 케어에서 아까 시설에서 그다음에 커뮤니티 케어로 갔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다음에는 지역 사회에서의 자립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인디펜던트 리빙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인디펜던트 커뮤니티 리빙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걸 다 합치면. 그래서 저 앞에다가 지역사회 삶인데 영어로는 인디펜던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적인 즉 자주적인 지역사회 삶이죠. 그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삶의 주도성, 셀프 디렉션, 내 삶의 주도성, 내 삶은 내 거다. 그 주도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소비자성 회복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 활동이 증가해야죠. 일상적 활동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구조와 더불어서 인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물리적 구조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관계를 위해서 시민옹호, 뭐 지역사회 연결 이런 거가 이제 조금 더 증진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회부장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조금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인권에서 뭘 말씀드렸냐면 인권의 차이가 왜 발생했을까? 그 인권의 주관성인데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장애 개념의 차이다.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별금지의 원리인데 차별금지 정책과 더불어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적극적 조치가 각종 사회 정책을 얘기하는데 사회복지 쪽으로만 오면 소득보장, 고용보장,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그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고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뭐 이런 방식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면은 대충 이해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정책 중에서 CRPD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 한 두 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만 필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수업,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관련이 있는 것 딱 두 개만 일단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이유가 저기 CRPD 이해니까 CRPD 이해를 위해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접근권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의 개념을 지금 우리 편의시설법에 약간 좀 잘못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CRPD에서 얘기하는 대로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만이 아니라 차별금지법과 더불어서 각종 입법에서 이 접근권과 리즈너블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법제화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원 의사결정 제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접근권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접근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해석을 할 때 광의의 접근권과 협의의 접근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접근권은 대부분 협의의 접근권입니다. 건물 접근권, 이동권, 정보 접근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right to access라고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CRPD에서 얘기하고 있는 accessibility는 access to rights입니다. 권리의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접근 가능도를 하는 겁니다. 즉 모든 권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근데 CRPD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법을 바꾼다 그러면은 협의의 접근권 개념도 중요합니다. 이걸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액세서빌리티 개념을 쓰기 위해서는 저 광의의 접근권, 즉 모든 권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로서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 액세서빌리티 개념이 왜 나오냐면 CRPD에서 적극적 조치를 이제 설명하면서 나옵니다. 아까 근데 적극적 조치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그 손상에 대해서 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동안에 기차별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평등하게 한다고 해가지고서 평등의 진리가 없더라는 거죠. 교육에서 불평등을 받았는데 고용에서 평등하게 대해준다고 해가지고서 고용이 평등해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해지는 건데요. 근데 그 앞에서 봤던 적극적 조치가 두 가지가 방법이 이제 수단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사전적 의무인 접근권, 액세서빌리티 접근성과 그다음에 특정 환경에서 접근권을 사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합리적 조정 또는 합리적 편의 제공, 이런 걸로 이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접근권 또는 접근성과 합리적 조정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거 보시면 CRPD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는 집단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접근성을 보장하는 의무는 사전적 의무다. 즉 장애인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준비해놔야 되는 거다.
그다음에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스탠다드가 필요한데 그거는 장애인 단체와 협력하여 접근권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때 접근권 기준은 포괄적이어야 하며 표준적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접근권 실행의 의무는 언컨디셔널, 무조건적이다. 돈이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접근권 개념이고요. 합리적 조정 또는 합리적 편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관련돼 있고 이때는 그리고 지금부터의 의무이고 필요가 생긴 경우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실행에 과도한 부담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즈너블입니다. 리즈너블은 합리적인 논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장애인 주차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설명을 하면 편하니까 장애인 주차장을 한번 보시면 뭐 일단 차별금지 하면은 장애인에게 주차장에 못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 차별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도 주차하세요 이러면 차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만으로도 장애인이 편하게 이동권이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가까운 곳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디 주차장을 저기 멀리다 해놓고 이제 목발 짚고 열심히 한번 걸어와 보세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구하고 최고로 가까운 곳에 그래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데 면적의 크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똑같이 만들어 버리면 저 같은 경우도 휠체어는 아니지만 목발을 짚고 이렇게 내릴 때 뭔가 이렇게 잡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문을 있는 것 다 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되게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또 더 넓어야 되죠. 문을 또 다 마찬가지로 하고 또 휠체어 놀 공간까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스탠다드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해서 넓게 만들었죠. 근데 옛날에 지금하고 기준이 좀 바뀌었는데요. 옛날에 그냥 넓게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또 장애인들끼리 또 가운데다 안 세우고 자기 편의에 따라서 나는 왼쪽으로 내리고 누구는 또 오른쪽으로 내릴 수 있잖아요. 그 경계에다가 되는 거죠. 자기가 최대한으로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이쪽 사람은 또 불편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히려 또 장애인에게 불편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아예 차 사이즈가 있고 아예 한쪽은 이게 횡단보도처럼 그려놨죠. 그렇게 해놨더니 차는 어디다 대나요? 그 횡단보도 되는 게 뭔가 찝찝해요. 저도 아무리 내가 나의 편의를 위해도 그 횡단보도다가 거기까지 대도 됩니다. 제가 그렇죠? 그 장애인 주장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횡단보도다가 하면은 내가 막 불법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서 차는 그 차 라인에다 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왼쪽으로 내려야 되면 왼쪽에 횡단보도가 있도록 내리니까 뒤로는 못 대고 항상 앞으로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조수석으로 내려야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후방 주차를 못하게 하더라도 후방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지금 이거 횡단보도처럼 넓혀놓은 공간이 운전석에 붙어 있거든요. 전방으로 갔을 때 운전석에 붙어 있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넓게 하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그게 접근권이고요. 그래서 장애인이 안 나타나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돈이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법의 규정대로 만드시오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새 차를 꼭 옆으로 타시는 건 아니죠. 휠체어 장애인분들은 어디로 타시나요? 전동 휠체어 참. 뒤로 타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규격이 전혀 안 맞죠. 옆으로 만들어 놓은 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오히려 뒤에다 막아버리면 더 큰 일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쭉 일렬로 되는 건 괜찮은데 벽면이 이렇게 옆에서 벽면 옆으로 되는 주차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뒷공간이 없어지잖아요. 옆공간은 넓어졌어도. 그러면 뒤로 타시는 장애인은 못 타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IL센터에 취직을 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뒤로 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서 우선 소장님한테 얘기를 해보겠죠. 나는 뒤로 타야 되니까 소장님 여기 저 건물 관리인한테 얘기를 하든 소장님이 돈을 들이든 어떻게든 해가지고서
저기 뒤 거 하나만 좀 이렇게 부셔주세요.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그려주는 거죠. 나는 옆으로가 필요 없고 뒤로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거를 요구할 권리가 합리적 조정입니다. 그게 reasonable accommodation. 그래서 내가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야 내가 창피하게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하냐? 거부해버리면 내 의견을 무시한 거잖아요. 요건 차별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건물주한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물주한테 가서 우리 요거 하나만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 사람 이렇게 우리 다닐래니까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필요하겠네. 뭐 해주지 뭐. 그럼 끝난 겁니다. 그렇죠? 왜? 서로 리즈너블하게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건데 차별은 어느 경우냐면 아예 고려도 안 하고 너 안 돼. 그랬을 때 차별이고 근데 이 사람은 거부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실행에 과도한 부담이 들어갈 때. 뭐냐면은 그 뒤를 뭔가 그림을 부시고 아니면은 뭔가 뒤를 넓히기 위해서는 뭔가 기둥을 하나를 부셔야 되는데 그 기둥을 부시면 빌딩이 무너져요. 이건 굉장히 실행에 과도하죠. 이건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듣고 나서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부셔요. 그럼 같이 죽자 얘기죠. 들어보니까 그럼 합리적이네요. 그래요. 리저너블 하네요. 이렇게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그 자리 말고 내가 조금 멀리 걸어올 테니까 그럼 저 자리는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건물주가 그 자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게 리저너블 어코모데이션입니다. 즉 뭐냐면 그래서 필요가 생긴 경우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지금부터의 의무인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개인과 관련돼 있고 집단이 아니고 그래서 개인적 정의를 획득하는 거고 소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차별금지법에서 왜 자꾸 개정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보시면 직접차별, 간접차별 해가지고 4가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차별, 간접차별은 명확한 그냥 저기 차별이에요. 대놓고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모든 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가 들어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는 딱 어디 하나 들어가면 되냐면 리즈너블 어코모데이션 조항 이거 하나에만 정당한 사유 없이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차별하지 말라 그랬으면 차별 안 하면 되는 거지 뭘 이유를 달고 내가 이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대놓고서도 내가 이래서 된 거야. 나도 좀 힘들었잖아. 나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어. 뭐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해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좀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 의사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사 결정이 선생님 우리는 대부분 자발적 의사 결정입니다. 즉 정보나 지식이 들어가면 뭔가 의사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의사 결정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아까 그 사회적 기능에서 의사 결정이 안 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소위 손상의 개념으로 봤을 때 발달 장애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이분들이 사회적 기능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 의사소통이 안 되시는 거고 사회적 의사소통이 안 됨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의사결정이 안 되냐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들어가야 되니까. 정보가 안 들어가면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뭔가 정보가 들어오니까 지금 몇 분이 들어오시는지 모르지만 뭔가 그래도 오늘 재밌겠다라는 정보가 들어갔으니까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급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정보가 잘못돼서 오늘 강의가 사회복지 인권 뭐 다 아는데 뭐 그래서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내일 엄청나게 후회하시겠죠.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이 그래서 우리는 다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럼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원을 하는 거가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대체 의사결정과 지원 의사결정이라는 이제 2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체 의사결정은 앞에 우리가 제가 사회문제 얘기할 때 얘기했듯이 논리성이 부족하고 결핍하고 또 그래서 위험하니
뭔가 결정하면 위험하니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게 그게 안전하다, 그게 인권 보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원 의사결정은 그런데 그렇게 대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리성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데 실은 IQ는 우리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가 논리성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 IQ라는 게 선생님들이 그 IQ가 그건가요? 저기 논리성 측정하는 건가요? IQ는 뭐 측정하는 거죠? 예? 예. 그 너무 좋은 쪽만 생각하시는 거고요. 지적 능력을 이제 메모리 능력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논리력이 아니에요. 아까 천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력이 천재성이 아니라 뭔가 잘 외우고 그런 기억력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IQ를 측정을 해가지고 갑작스레 논리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자, 60하고 80하고 그렇게 논리력이 차이가 나면 우리가 70을 기준으로 하니까 60하고 80이 20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110하고 130도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10하고 130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력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재밌는 현상이죠. 그래서 실은 논리성이 부족해서 의사결정을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래서 논리성이 부족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놓고서는 누구를 지목했냐면 논리성이 부족한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IQ 낮은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의사결정은 다 위험하지 않으신가요? 결혼이라는 의사결정을 했더니 얼마나 위험한 세상이 됐습니까? 그렇죠? 한평생이 날아가잖아요. 여기 지금 4분 계시는데 다 웃는 거 봐서는 다 인생이 날아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사결정도 확실한 거 아니고 위험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왜 특정 집단, 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만 갖다 놓고서 위험하다고 하냐는 거죠. 힘없다고 마음대로 갖다 붙인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진짜 논리력으로만 될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선생님들은 아까 결혼에 대해서 웃으셨는데 결혼하셨나요? 근데 왜 웃으세요? 우리 국장님의 삶을 보고서 웃으신가요? 이혜선 선생님, 그렇죠. 자, 근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실까요? 지금 남자친구 있으세요? 남자친구도 없으세요? 그러면 어떡하죠? 아무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이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 저 댓글에다 좀 달아주세요. 자, 제가 추첨해서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 선택 기준이 뭐였을까요? 어떤 분들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하고 정반대로 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게 권위적이었는데 이 남자가 되게 자상했대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이게 논리력입니까? 이거는 주관적 경험입니다. 내가 30살이었으면 내가 30평생 살아봤더니 우리 아버지만 같지 않으면 돼. 그거에 따라서 의사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의사결정은 논리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논리력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주관적 경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어떤가요? 나한테만 자상한 게 아니라 모든 여자한테 자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생에는 만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콩깍지가 껴서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콩깍지가 꼈다는 거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가 만약에 논리성으로만 의사결정한다 그러면은 인류는 망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1등인 여자와 1등인 남자만 논리적으로 체크리스트에다 체크해가지고서 1등인 남자와 1등인 여자만 결혼해야 돼요. 그러면 지구는 이미 망했겠죠. 근데 안 망하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논리적으로 결혼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예,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천만다행입니다. 예. 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의사결정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없어야 된다. 이 명제 자체가 약간 이제 허구가 돼 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의사결정은 다시 한번 논리성만이 아니라 주관적 경험이다. 근데 발달장애인 분들이 의사결정을 잘 못하세요. 왜 못하실까요? 논리성이 아니라 주관적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선생님들도 우리도 크면서 잘하게 되잖아요. 의사결정을. 왜 잘하게 될까요? 머리가 좋아져서 경험을 많이 해서입니다. 5,000원을 써봤더니 엄마 돈 훔쳐서 10,000원 써보는 게 너무 즐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5,000원 써본 애한테 1억을 주면서 너 이거 오늘 써봐 그러면은 재앙이에요. 못 써요.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서서히 이렇게 늘려나간 겁니다. 그 주관적 경험을 늘려나간 겁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해 주는 게 그렇다고 하면은 대체해 주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을 다시 한번 이제 자기결정을 이제 몇 가지 보면 예전에 봤던 건 어떻게 했냐면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그래서 위험하다.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하다. 그래서 자기결정을 제한하고 그래서 차라리 근데 제한해 주면은 반인권적이니까 누군가가 대신해 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권이 되게 보장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온정주의 시각에서의 자기결정 논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결정을 이미 제한했다니까요. 아까 우리가 권리가 인권이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인권의 기준이. 근데 인권의 기준을 다르게 본 거예요. 왜? 장애인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시민권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결정권은 동등하다. 그런데 결정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결정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기결정을 지원해 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사회의 역할은 앞에서의 우리 사회적 역할은 뭐냐면 누가 위험한데 누가 논리력이 없는데 이거 따지고 있겠죠. 그리고 누가 대체하면 되는데 이거 따지고 있을 거고요. 시민권 시각에서 보면 능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럼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는 어떤 지원해드리면 되는데요. 이렇게 바뀌겠죠. 우리가 자기결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원 대책도 굉장히 이제 달라진다는 거 그거 이해해 주시고요. 이거 자기결정뿐만이 아니라 이동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장애인 돌아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내가 대신 갔다 와줄게 그런 거죠. 이동 능력이 부족하니 위험하다. 그래서 이동권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용납이 되나요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동권은 이동 능력하고 상관없이 동일하다. 그런데 이동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죠. 다 100m 빠르게 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주 늦게 가는 사람들은 이동 능력에 부족한 만큼 이동을 지원해 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결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또 개념, 이거 CRPD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거기서 한번 보시면 그럼 왜 CRPD에서는 대체 의사결정 하지 말고 자꾸 지원 의사결정 하라고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 설명을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잘난 척하고 영어를 많이 써놨죠.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 가운데 이게 보통 보면 펄슨 비포더로 하면은 법 앞의 인간입니다. 법 앞의 인간은 법 앞에서 동등한 인간이죠.
그 인간들은 똑같이 뭐냐면 리걸 커패서티라고 하는 거를 소유한 인간입니다. 리걸 커패서티가 뭐냐? 법적 능력, 법적 역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리걸 커패서티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국민이 되면 누구나 다 리걸 커패서티를 갖게 되는데 그거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게 리걸 스탠딩이라고 해가지고서 법적 지위입니다. 이게 권리의 소유주입니다. 그 다음에 법적 행위자의 권리도 존재합니다. 리걸 에이전시. 즉 비포 더 로우와 더불어서 언더 더 로우에 의해서 액터,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행위자가 이제 되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재산권이 있다. 그건 뭔 얘기일까요? 내 이름으로 통장도 만들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은행에 가서 돈 주세요. 물론 돈 없는데 돈 달라고 하면 강도고요. 내 돈이 있는데 돈 주세요 하면 은행에서는 줘야겠죠. 이제 그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쓰고 싶을 때 찾아 빼서 쓰고 쓸 수 있는 거 이게 재산권이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통장도 만들 수 있고 내가 편할 때 찾아 쓸 수도 있고 요게 이제 법적 행위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성년 후견제도 나오기 전에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후견제도로 바뀐 거잖아요. 금치산 한정치산은 뭐냐면 법적 지위와 법적 행위자의 권리를 다 박탈하는 게 그게 금치산입니다. 그래서 금치산이 돼버리면 자기 이름으로 통장도 못 만들어요. 내 이름으로 통장이 없으니 뭐 갖다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금치산입니다. 자, 성년 후견제도는 뭘까요? 법적 지위는 주는데 법적 행위자 권리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 둘 중에서 법적 지위는 주는데 법적 행위자를 안 주는 거예요. 뭐냐면 후견인을 데리고 가서 내 이름으로 통장은 만들 수 있죠. 근데 내 멋대로 찾아 쓰거나 내가 가서 혼자 개설을 못 해요. 누가 가서 행위를 해줘야 됩니까? 후견인이 가서 행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후견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건 아니죠. 내 이름으로 만들죠. 즉 권리의 법적 지위는 내가 갖지만 행위권을 박탈당하는 겁니다. 자, 법무부가 성년 후견 제도가 인권의 진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옛날엔 두 개 다 안 줬는데 지금은 하나는 줘요. 법적 지위는. 그렇죠? 그러니까 진일보 한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법적 행위자는 왜 안 주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근데 법적 행위자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법적 행위자 권리도 이제 우리가 소유를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법 앞에 인간은 평등하니까. 실은 법 앞에 평등만 이게 다른 권리협약하고 장애인 권리협약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요. 다른 권리협약은 before the law만 얘기합니다. 법 앞에 인간만 얘기합니다. 평등하다. 왜? 행위권에 대해서 문제가 안 돼. 법 앞에만 평등하면 리걸 커패서티를 주고 그래서 법적 지위와 법적 행위자가 다 존재하니까 그냥 여성도 그냥 법적 지위만 주면 돼요. 아니 저기 법 앞에 평등만 하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성은. 그런데 장애 쪽으로 오면은 후견제도라는 것 때문에 법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만 주고 언더더로 법 아래에 평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권리협약과 다르게 장애인 권리협약에서는 before the law라는 문장과 더불어서 under the law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두 개 개념도 아시겠죠? 법 앞에 평등한 거하고 법 아래에서 실제 행위권을 가져야 되는 거 그거를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달라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CRPD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제도화할 거냐? 요거는 뭐 제가 저 캐나다 제도를 보면서 얘기를 이제 제안을 드린 건데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우리가 제도화 기술자 역할을 하는 거는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드리는 순간 반발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설명을 안 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제가 그 어떤 논문에 썼던 거에서 그 논문에 따라서 나왔던 제안이기 때문에 꼭 정답은 아닙니다. 앞에 전제 조건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제도화 방안은 말씀 안 드리고, 하지만 제도화하는 거는 너무나 필요하다. 그것까지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의사 결정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권리협약에서 국가보고서를 썼고 UN CRPD 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다가 권고 사항 중에 사회복지라는 게 딱 단어 하나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지원 의사 결정의 개념에 대해서 교육을 해라. 판사,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지원 의사 결정에 대한 개념을 많이 알으셔야, 그래야 이게 점점 파급이 되잖아요. 우리가 자꾸 대체 의사 결정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CRPD의 정신은 뭐냐면 대체 의사 결정을 빨리 없애고 다 지원 의사 결정으로 빨리빨리 넘겨라. 이게 이제 지금 CRPD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차 권고에서도 후견 제도가 13년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14년도에 10월 3일 날 권고하면서, 제가 10월 3일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개천절이라, 우리는 노는 날인데 쟤네는 왜 안 놀지? 그러면서 이제 기억을 했었는데요. 그 1년밖에 안 됐지만 어쨌거나 후견 제도를 폐지해라. 그리고 지원 의사 결정 제도를 만들고, 일단은 만들면서 그 개념을 좀 사회에 중요한 사람들, 즉 발달장애인이라고 많이 만나는 사람들, 공무원, 판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좀 많이 좀 교육을 해라. 뭐 이렇게 이제 했었으니까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 지원 의사 결정 개념 좀 많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기회 되시면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전파해 주시는 노력, 그런 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연 잘 들으셨나요? 체감도 높은 사례와 실제적인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강연을 해주신 이동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도 있었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탄탄히 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로서 기본기가 다져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장애인 인식과 정책은 멀고도 멀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어서 빨리 우리나라도 사회적 장애가 해소되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소수와 약자, 모든 국민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보장되는 나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 내어봅시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